여러분, 한때 전 세계가 열광했던 브랜드가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점유율 1위, 유럽에서도 가성비의 대명사로 불렸죠. 그런데 이 브랜드가 유독 한 나라에서만 10년 넘게 사실상 0%였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삼성과 애플이 우리 시장을 거의 다 나눠 갖는 동안 샤오미는 통계의 이름조차 제대로 올리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한국 소비자들은 무엇을 미리 알고 있었던 걸까요? 그런데 그 0%가 어쩌면 여러분의 가족을 지켜낸 숫자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새벽에 열리지 않는 차 문 앞에 있었고, 누군가의 현관문은 낯선 사람 앞에서 스스로 열렸습니다. 전 세계가 극찬한 기업이 왜 한국에서만 외면받았는지, 그리고 그 거부가 어떻게 옳았음이 증명됐는지, 오만했던 한 기업이 0%라는 숫자로 어떻게 심판받았는지, 그 기록을 하나하나 함께 파헤쳐보겠습니다. 여러분, 한 브랜드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인도에서는 당당히 점유율 1위였습니다. 유럽에서도 가성비의 대명사로 불렸죠. 2025년 기준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 3위, 점유율 약 13%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길에서 마주치는 스마트폰 10대 중 한 대가 이 회사 제품이라는 뜻이에요. 바로 중국 기업 샤오미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전 세계가 열광한 이 브랜드가 유독 한 나라에서만 사실상 0%대였습니다. 그 나라가 어디일까요?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숫자로 보면요, 2025년 한 해 동안 한국 스마트폰 시장은 삼성이 약 57.6%였습니다. 애플이 약 27.4%였고요. 두 회사를 합치면 10명 중 8명이 넘습니다. 사실상 두 회사가 시장을 통째로 나눠 가진 셈이죠. 그렇다면 샤오미는 몇 등이었을까요? 등수를 매기기조차 어려웠습니다. 단독 집계가 안 될 만큼 미미해서 통계에서는 그냥 기타 항목에 묶여버립니다. 이름조차 제대로 올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사실상 0%대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거 애국 소비 아니냐고요. 한국 사람들이 우리 기업 삼성을 밀어주느라 중국산을 안 산 거 아니냐는 거죠. 상식적으로 들으면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그 논리에는 큰 구멍이 하나 있어요. 애국 소비가 진짜라면 미국 회사인 애플도 똑같이 안 팔려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애플은 어땠나요? 무려 27.4%였습니다. 한국 사람 4명 중 1명 이상이 아이폰을 쓰고 있다는 뜻이에요. 미국산은 그렇게 사면서 왜 중국산만 외면했을까요? 그리고 이 대비는 시간이 갈수록 더 선명해집니다. 샤오미는 지금도 전 세계 스마트폰 3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한때 국민 브랜드 소리를 들었고 동남아와 유럽에서도 잘 팔렸어요. 심지어 자동차 시장에까지 뛰어들어 전기차를 내놓자마자 하루 만에 8만 대 넘는 주문이 몰리기도 했습니다. 누가 봐도 잘 나가는 회사인 거죠. 그런데 그 잘 나가는 회사가 인구 5천만의 한국에서만큼은 10년 넘게 문턱을 못 넘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한두 해도 아니고 10년입니다. 강산이 한 번 바뀌는 시간 내내 한국 소비자만 한결같이 고개를 저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단서를 손에 쥐게 됩니다. 한국 소비자의 거부는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애국심도 아니었어요. 그건 차가운 계산이었습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전 세계가 다 산 물건을 우리 동네만 안 샀다면요. 동네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물건을 다시 들여다봐야 하는 거예요. 한국 소비자들은 무언가를 미리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한국 소비자들은 무엇을 보고 일찌감치 지갑을 닫은 걸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한국 사람들의 눈높이가 이미 너무 높았던 겁니다. 우리는 30년 넘게 삼성과 LG를 곁에 두고 살았습니다. 매일 손에 쥐는 폰, 거실의 텔레비전, 부엌의 냉장고까지요. 그러면서 우리도 모르게 한 가지를 몸으로 익혔습니다. 좋은 전자제품이란 어떤 느낌인지를요. 화면이 얼마나 매끄럽게 넘어가야 하는지, 손에 닿는 마감이 어때야 하는지 말이죠. 여기에 더해 고장나면 기사님이 다음날 집에 오는 그 안심까지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걸 학습 효과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요, 한번 좋은 걸 겪고 나면 그 아래로는 눈이 안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 처음 보는 브랜드가 아무리 싸도 우리 눈은 먼저 의심부터 합니다.
둘째 단서는 인프라입니다. 한국은 통신과 인터넷이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요. 지하철 안에서도 산 중턱에서도 데이터가 시원하게 터집니다. 이런 나라에서는 싼 맛 하나만으로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빠르고 매끄러운 경험에 이미 길들여진 탓이죠. 셋째, 우리는 대부분 아파트에 모여 삽니다. 같은 복도, 같은 엘리베이터를 매일 마주치잖아요. 그래서 현관문과 보안에 유독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낯선 기기를 집안에 들이는 일을 본능적으로 한 번 더 따져보는 거예요. 내 집 문을 여는 물건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넷째, 입소문이 무섭게 빠릅니다. 한 사람이 한 번 데이면요, 그 후기가 하루 만에 온라인 카페와 단톡방을 타고 번집니다. 한 번 신뢰를 잃으면 그걸로 끝인 시장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가성비라는 단 하나의 무기가 유독 한국에서는 약점이 되어버린 구조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통하던 그 강점이 여기서는 거꾸로 발목을 잡은 셈이죠. 같은 사양의 값은 절반이라는 광고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가계 지출을 직접 챙기는 한 직장인이 그 앞에서 한참을 망설입니다. 머릿속 계산기로는 분명 이득인데 손이 끝내 안 나갑니다. 쓰던 걸 바꾸고 새 앱을 다시 깔고 가족에게 사용법을 또 가르치는 그 보이지 않는 수고비 때문이죠. 경제학에서는 이걸 전환 비용이라고 부릅니다. 새 물건 값에는 안 적혀 있지만 분명히 치러야 하는 숨은 비용이거든요. 결국 그분은 10,000원을 더 얹더라도 익숙하고 확실한 쪽을 골랐습니다. 그 망설임은 단순한 인색함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학습된 눈이 보이지 않는 위험을 먼저 읽어낸 거였죠. 그리고 2025년 그 까다로움이 옳았다는 게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증명됩니다. 바로 현관문에서 말입니다. 2025년 8월 10일 중국 베이징의 한 가정집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집주인 스씨의 집에는 샤오미의 스마트 도어락 2%가 달려 있었습니다. 이 제품의 자랑은 3D 구조광 안면 인식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얼굴을 입체로 읽어 문을 열어주는 가장 똑똑하다는 그 잠금 장치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문 앞에 선 사람은 집주인이 아니었습니다. 배달기사였습니다. 그 도어락은 배달기사의 얼굴을 집주인으로 착각하고는 스스로 문을 활짝 열어버렸습니다. 더 황당한 건 그 다음입니다. 집주인 스씨조차 그 기사가 나와 닮긴 했다고 인정했거든요. 사람도 헷갈릴만 했다는 거죠.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도어락은 가족 안전의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다른 모든 게 뚫려도 그 문 하나만큼은 가족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방어선이 누가 밀고 들어온 것도 아닌데 스스로 열렸습니다. 안에서 빗장을 풀어준 셈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 현관문이 어느 날 그저 닮은 사람이 서 있다는 이유로 어서 오세요 하며 스스로 열린다면 어떨까요? 가족이 잠든 새벽, 그 문 앞에 낯선 얼굴 하나가 서 있는 장면을 상상해 보면 이건 단순한 오작동이 아닙니다. 사건이 웨이보를 통해 퍼지자 안면인식 보안을 둘러싼 논란이 들끓었습니다. 그리고 샤오미의 해명이 나왔습니다. 회사 측은 유사한 각도에서는 오인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족의 안전이 뚫렸는데 돌아온 답은 그럴 수도 있다였던 겁니다. 그럴 수도 있다니요. 닮은 사람에게 문을 열어주는 잠금 장치를 도대체 누가 안심하고 쓸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이게 현관문 하나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 집은 이미 수많은 기기로 연결돼 있습니다. 스마트폰, 로봇 청소기, 카메라까지. 이런 생활 사물 인터넷, 즉 집안 기기들이 인터넷으로 서로 연결된 구조는 편리한 만큼 빈틈도 함께 늘어납니다. 실제로 중국산 스마트 기기를 두고는 개인정보가 외부로 빠져나간다는 의혹이 여러 차례 논란이 됐고 일부는 적발됐다는 보도까지 나온 바 있습니다. 모든 제품이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한국 소비자들이 막연히 불안해한 게 아니라는 것만큼은 이 현관문 사건이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카메라 하나, 청소기 한 대가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며 무엇을 보고 그 정보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가장 똑똑해야 할 기기가 가장 위험한 빈틈이 되어버린 겁니다. 편리함이라는 이름 뒤에 누가 봐도 불안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도어락이 가정의 문제였다면 지금부터는 사람의 목숨이 걸린 문제입니다. 무대는 자동차로 옮겨집니다. 샤오미가 야심차게 내놓은 전기차 SU7에서 벌어진 일이거든요.
먼저 분명히 하겠습니다. 여기엔 성격이 전혀 다른 두 사건이 있습니다. 이걸 뭉뚱그리면 진실이 흐려집니다. 2025년 3월의 사고와 10월의 사고 하나씩 보겠습니다. 2025년 3월 29일 중국 안후이성 고속도로였습니다. SU7 한 대가 자율주행 보조기능, 그러니까 운전대를 사람과 기계가 나눠 잡는 반자동 모드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속도는 약 시속 116km. 그런데 앞에 공사 구간 차단벽이 나타났습니다. 시스템이 이 특수한 상황을 제때 읽지 못했습니다. 차는 약 시속 97km로 차단벽에 부딪혔고 곧 불이 났습니다. 그 안에는 20살 안팎의 여대생 3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3명 모두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만 이 3월 사고에서 문이 안 열렸다는 건 공식적으로 확정된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렇게 단정하진 않겠습니다. 이 사고가 무엇을 건드렸느냐? 반년 뒤인 9월 19일, 샤오미는 중국 당국에 대규모 리콜을 접수합니다. SU7 퓨준형 무려 11만 6,887대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 모델을 그동안 판 물량의 약 40%, 그러니까 10대 중 4대를 다시 걷어들인 셈입니다. 사유는 분명했습니다. 고속도로 자율주행 보조가 특수 상황을 인식하고 경고하고 대응하는 데 미흡했다는 거였죠. 다행히 이건 무선 업데이트로 고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소프트웨어니까요. 그런데 진짜 소름 돋는 사건은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하드웨어에서 터집니다. 2025년 10월 13일 중국 청두였습니다. 이번엔 고성능 모델인 SU7 울트라에 불이 났습니다. 운전자 한 명이 차 안에 갇혔습니다. 지나가던 시민들이 달려와 창문을 깨려 했지만 끝내 실패했습니다. 운전자는 결국 숨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왜 문이 안 열렸는지가 공식 절차로 밝혀집니다. 법원이 전문기관에 맡겨 사고 원인을 판정하는 사법감정 결과가 나온 겁니다. 결론은 이랬습니다. 충돌이 차량의 저전압 회로를 손상시켰고 그 바람에 전자식으로 작동하는 바깥쪽 도어 손잡이가 먹통이 됐다는 겁니다. 전기 신호 하나가 끊기자 문을 여는 길 자체가 사라진 거죠. 여기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스마트폰은 먹통이 되면 재부팅하면 됩니다. 그런데 불타는 차 안에선 재부팅할 시간이 없습니다. 차 문은 마지막 비상구인데 그 비상구가 전기 신호 하나에 묶여 있었던 겁니다. 시장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청두 사고가 알려진 그날 샤오미 주가는 장중한 때 약 8.7%나 빠졌습니다. 4월 이후 가장 큰 낙폭이었죠. 더 충격적인 건 누적된 숫자입니다. 그해 고점과 비교하면 회사 몸값에 해당하는 시가총액의 약 42%가 증발해 있었습니다. 절반 가까이가 허공으로 사라진 셈입니다. 결국 규제까지 움직입니다. 중국은 전자식 히든도어 손잡이를 금지하고 바깥에서 손으로 직접 여는 기계식 장치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새로 나오는 차부터 2027년 1월 1일에 시행됩니다. 도대체 왜 세계 3위 기업이 이런 기본기를 놓쳤을까요? 답은 거창한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 답은 우리가 매일 들여다보는 가격표 뒤에 숨어 있었거든요. 샤오미의 무기는 단 하나, 가성비였습니다. 같은 사양인데 절반값.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경제학에서는 이걸 박리다매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요, 한 개당 거의 안 남기고 대신 엄청 많이 팔아서 메우는 장사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한번 직접 뜯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숫자는 실제 회계장부가 아니라 가성비라는 구조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보여드리려고 잡은 예시 가정이라는 점 미리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여러분이 9만 원짜리 기기 한 대를 산다고 해보죠. 여기서 부품값이 빠집니다. 화면, 배터리, 칩 한 줌만 모아도 6만 원이 넘게 깎여 나갑니다. 그 다음 조립 인건비가 빠지고 창고에서 집까지 오는 물류비가 또 빠집니다. 끝이 아닙니다. 광고와 마케팅비가 빠지고 온라인 장터에 내는 플랫폼 수수료가 빠지고 마지막으로 세금까지 빠져나갑니다. 그러고 나면 손에 주는 건 정말 동전 몇 입 수준입니다. 결국 9만 원짜리를 팔아서 남는 건 고작 몇백 원입니다. 한 대를 더 팔아도 또 한 대를 더 팔아도 남는 건 여전히 고작 몇백 원이에요. 그래서 수천만 대를 깔아야만 겨우 버티는 구조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질문이 나옵니다. 이렇게 얇은 마진을 도대체 어디서 메울까요? 답은
잔인할 만큼 단순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 곳을 깎는 겁니다. 부품값은 시장이 정해놔서 함부로 못 깎습니다. 그래서 칼이 향하는 곳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검증, 안전, 그리고 사후 서비스입니다. 도어락을 수만 번 더 시험해보는 시간, 차문이 불 속에서도 열리는지 확인하는 검증, 이런 게 가장 먼저 줄어드는 거죠. 가성비라는 가격표 뒤에는 사실 이런 청구서가 숨어 있었던 겁니다.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2026년 들어 이 가성비 공식 자체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메모리플레이션이라는 게 덮쳤거든요. 쉽게 말하면요, 반도체 값이 뛰어서 전자제품 전체가 비싸지는 현상입니다. 트렌드포스 자료를 보면 2026년 1분기 디램 가격이 직전 분기보다 90% 넘게 폭등했습니다. 거의 2배가 된 거죠.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메모리 값은 구성에 따라 1년 새 4배까지 뛰었습니다. 그러자 샤오미 사장 루웨이빈이 직접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2026년 하반기엔 중국 플래그십 폰이 1만 위안, 우리 돈 약 190만 원을 넘을 수 있다고요. 가성비로 먹고 살던 기업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 더 무겁게 들립니다. 오해는 마십시오. 샤오미는 망해가는 회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2025년 3분기 순이익이 80.9%나 뛰며 분기 사상 최대 흑자를 냈습니다. 다만 비용이 목을 조이고 그 얇은 마진이 위협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 소비자가 닫은 그 지갑은 단순한 거부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가격표 뒤에 숨은 계산서를 미리 읽어낸 거였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한국 소비자들은 도대체 무엇을 미리 알고 있었던 걸까요? 앞에서 봤듯이 그들이 닫은 지갑은 감정적인 거부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청구서를, 그러니까 가성비라는 가격표 뒤에 숨은 진짜 계산서를 미리 읽어낸 행동이었죠. 그렇다면 그 계산의 핵심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답은 한 단어로 좁혀집니다. 바로 신뢰입니다. 신뢰라는 건 막연한 감정이 아닙니다. 숫자로 보면요, 그 격차가 뚜렷하게 보입니다. 삼성전자는 2025년 미국에서 특허만 7,054건을 등록했습니다. 무려 4년 연속 1위입니다. 미국에서 한 해 나온 전체 특허의 2% 이상을 한 기업이 가져간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미국에서 인정받은 새로운 기술 100개 중 2개 이상의 삼성 이름이 박혀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하루아침에 쌓이는 게 아닙니다. 신뢰는 10년짜리 적금 같은 거거든요. 매년 꼬박꼬박 기술과 검증을 부어 넣어야 비로소 만기가 돌아옵니다. 화면을 좀 더 좁혀서 2번 접는 폴더블 폰 시장을 들여다볼까요? 2025년 3분기 기준으로 삼성이 64%, 압도적 1위입니다. 그럼 샤오미는요, 6위, 단 2%입니다. 100대가 팔리면 그중 2대 꼴이죠. 더 무서운 건 흐름입니다. 샤오미의 폴더블 출하량은 1년 사이에 54%나 줄었습니다. 절반 넘게 증가한 거예요. 한쪽은 기술을 한 겹 한 겹 쌓아 올리는데 다른 한쪽은 쌓기도 전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그럼 중국산은 무조건 거르라는 얘기일까요? 그건 또 아닙니다. 같은 중국 기업인 비아디, BYD를 보세요. 이 회사는 한국에서 차를 한 대도 팔기 전에 먼저 전 시장을 약 30곳, 서비스 센터를 16곳 깔았습니다. 고장나면 어디서 고칠지부터 보여준 거예요. 그렇게 신뢰를 증명한 결과 2025년 한 해 동안 한국에서 6,107대를 팔았습니다. 11월에는 월간 판매 5위에 처음 올라 렉서스와 토요타까지 제쳤죠.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한국 소비자는 중국산이라서 거른 게 아니었습니다. 신뢰를 증명하지 않은 쪽을 거른 겁니다. 증명한 쪽에는 지갑이 열렸으니까요. 심지어 샤오미는 자기 본토에서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2025년 중국 시장 연간 1위는 화웨이가 5년 만에 되찾았고 샤오미는 4위로 밀려났습니다. 안방에서마저 신뢰의 무게추가 옮겨가고 있는 거죠. 이제 우리는 그 0%라는 숫자를 다시 읽을 수 있습니다. 그건 실패의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소비자가 자기 가족을 지켜낸 승리의 기록이었습니다. 스스로 열리는 현관문도, 불타는 차 안에 잠긴 손잡이도 그 0% 안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으니까요. 0%는 무능의 증거가 아니라
한 사회가 함께 써내려간 가장 단단한 안전망이었습니다. 결국 가성비보다 비싼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신뢰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흐름은 오히려 한국 소비자의 손을 들어주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메모리 값이 1분기에 90% 넘게 뛰면서 샤오미 같은 가성비 브랜드의 사장조차 플래그십 가격이 1만 위안, 약 190만 원을 넘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싼 중국 폰의 시대 자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안전 규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2027년부터 신차의 전자식 숨은 손잡이를 금지하기로 하면서 이 흐름은 전 세계로 번져나갈 조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요, 가격표에 적힌 숫자만 보지 마시고 안전과 사후 서비스 비용까지 더해서 진짜 가격을 계산하셔야 합니다. 산업의 입장에서도 똑같습니다. 검증된 신뢰야말로 흉내낼 수 없는 진짜 경쟁력이거든요. 여기서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가성비와 안전, 그 사이에서 어디까지 타협하실 수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잠깐 등장했던 BYD를 본격적으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신뢰를 먼저 증명한 그 중국 전기차가 과연 한국 시장에서 진짜로 통할 수 있을지 중국 전기차의 실력을 낱낱이 따져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